처음에 그 이제 포럼 주제를 울산의 부동산의 현황과 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기도 했고 그렇게 요청 받기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많이 이제 자료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통계 자료도 했고, 그러니까 주택 공급량의 변화다, 뭐 정책의 변화다,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기본 계획부터 해서 쭉 이렇게 만들다가 한참 하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레포트 쓰는 그런 그 세미나 그 식으로 준비인데 지금 이거는 아니다 싶었어요. 무슨 통계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 필요한 거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너무 그래서요. 일단 부동산에 대한 그냥 이야기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 이런 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쓰고 아파트라고 읽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 이렇게 보시면요. 전부 다 적어도 제가 근래에 봤었던 일이 아파트 정책이에요. 그래놓고 이름은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에 부동산에 대한 기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뭐냐? 뭐 그냥 그 초등학생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나 어떤 그 재화를 따질 때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과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느냐 못 움직이느냐 문자 그대로의 말이지만, 그러면 이제 하나 이렇게 예를 들은 게 있어요. 차량, 선박, 비행기 이런 거는 동산이냐 부동산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움직여야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런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법률적으로는 그걸 아마 준부동산 범위에 이렇게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동산과 동산의 정확하다기보다 저 나름의 정의는 물건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공시 등기를 통해서 물건이 발생하느냐, 그냥 가지고 있는 소유 점유로 생기느냐라는 걸로 구분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내가 몰고 있고 내가 타고 있다 그래서 내 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은 내가 살고 있어도 내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펜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누가 봐도 제 노트북이 아니고 여기 사무실에 그 노트북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에 억지로 내 걸 뺏어가면 강탈이 됩니다. 왜 할부로 냉장고 샀을 때 할부금 안 냈다고 그 사람이 와서 내 집에 있는 냉장고 가져가면 절도가 되죠. 그래 이제 그거는 이제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그러나 부동산은 공시라는 절차를 통해서 물건을 발생시킨다. 이제 그런 면에서 자동차나 선박 이런 것들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소유한다, 점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내가 저게 내 땅이다 그러지만 내가 주머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땅 사놓고 10년째 그 땅에 안 가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공시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에 이제 저는 울산저널이 좋고 이 모임이 오면 좋은 이유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느냐라는 건데 좀 오래됐어요. 그 개엄 전에 한 10월 달인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제 친구를 만나는데 TV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식당에 앉으면서 윤석열이 탁 나오니까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에이씨 저놈의 돼지 새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지금 여기서 이 말 해가지고 살아남냐 이러니까 에이씨 저 돼지 새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다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있는 속에서 울산에서도 그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뭐 그런 부분들인데, 부동산이라는 업종에 들어가면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저는 보수다 진보다 지금에 있는 보수가 보수 같지도 않고 진보가 진보 같지도 않아서 그렇게 나누기는 싫습니다. 싫은데 박근혜를 좋아하고 이명박을 좋아하고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 조국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 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숫자를 비교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그냥 부동산 하는 업자들 속에서는 절대 다수입니다. 그냥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찍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좀 가벼운 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쇼생크 탈출하고 프레스트 검프 영화 이거 90년대 중반쯤에 나오거든요. 한참 됐는데 20년, 30년 됐나요? 네, 그런데 요 영화 하도 유명하니까 잘 보셨죠? 둘 다 보셨죠? 네. 요게 같은 해에 상영되고 출품됐던 작품이거든요. 하나는 프레스트 검프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전능한데 달리기 하나만 잘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형성되어지는 어떤 이야기고, 쇼생크 탈출은 불법과 탈법의 아주 교묘한 수단에서 금융 전문가가 탈세를 그 다음에 차명 계좌를 통해서 해서 자기가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둘 다 그때 이제 그런데 이때 작품상을 누가 받았을까? 기억하십니까? 둘 다 누가 받을 거 그랬거든요. 쇼생크 탈출하고 프레스트 검프하고 어떤 게 받았느냐? 결과적으로 그때 포레스트 검프가 작품상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평론가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쇼생크 탈출은 미국 사회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런 부분들의 어두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잔재주는 아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는 정말 뭐냐면 장애인이죠. 전능하죠. 그러나 달리기 하나 잘하는 걸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기는 거. 좀 여담입니다만 저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 가족이다 당사자들한테의 힘든 이야기는 뭐냐면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슈되는 거는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몇 가지 우리 서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도 개념이고 앞에 전망도 전망이지만 우리가 가지는 어떤 드림이 있어요. 뭐냐? 언젠가는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 사람들이 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지금 의원님 계시지만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당국자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거 자꾸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음과 양에서 정말 쇼생크 탈출도 현실이고 포레스트 검프도 현실이다를 봤을 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거는 쇼생크 탈출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열고 들어가 봅니다.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흔히들 듣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경기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앉으니까 제일 처음에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아파트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친하게 들어가면 야, 돈 되는 부동산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이. 중개사가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은 어떤 직종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직종에 있으면서 내가 100% 솔직할 수 있느냐?
내가 100% 정직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를 팔러 온 사람이 있어요. 매도. 그럼 나한테 물을 거죠. 지금 팔아야 돼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더 내려갑니다. 그게 제 답이겠죠. 사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지금 사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지요. 지금 팔아야지요. 물론 개인의 사정과 어떤 그 캐시플로우가 있겠지만 제가 중간에서 정말 중립적으로 그 의뢰인들에게 맞는 질문을 내 답을 해주고 있겠느냐 아니면 내 입장이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금 오늘 부동산 이야기라는 걸로 이야기를 좀 풀고 싶었던 것이요. 오늘의 이 주제는 어떤 제가 어떤 답을 제시하는 거라든지 현황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포럼의 원래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중개사인 부동산의 뭐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동산의 일선에 제일 그냥 앞에 있는 소총수잖아요. 그런 입장에 있는 제가 스스로 묻습니다. 네가 스스로 100% 정직할 수 있느냐? 못해요. 못해요. 사실은 뭐 옷가게 가도 누가 입어도 딱 사모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중개사한테 이런 답을 원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중개사가 알고 있어서도 그렇고 모르고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답할 수 없는 위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라고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야기지만 아파트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은 주거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또 모든 부서에 있는 책임자들, 심지어 지구 공무원들한테도 이야기해도 다 서민의 주거 안정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제가 중개사로서 고백을 하잖아요. 솔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봅니다. 인구가 줄고 공급량이 꾸준히 늘어나면 언젠가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한번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세 번째, 인구는 지금 줄죠. 공급량은 계속 늘고 있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생각을 해보신 건가요? 기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어떠세요? 생각을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보는 것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이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한 경험치가 최소한 우리가 30년, 40년들의 경험치를 보면 물론 그때는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 적어도 200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 우리가 인구가 느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그리고 공급량 계속 늘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 기준에 2%, 3% 이렇게 뛰었던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우는 수요 공급 법칙이 있죠.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작은 결론을 먼저 내리면 당국에서는 그래요. 기다려, 우리가 많이 지어준다. 그러면 니네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한다.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 표를 얻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는 주거 안정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요. 자, 아파트 가격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그냥 비근하게 제가 통계치를 쭉 갖다 붙이다가
그렇지 않고 우리의 그냥 기억 속에 다 있겠다 싶어서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욕먹은 게 뭐예요? 아파트값 올랐다고. 제가 좀 심한 말을 해야 됩니까? 하여간 지랄 발광을 그때 뭐라 그랬어요? 빨갱이 정부가 들어와서 다 망쳐놨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올 쯤에 윤석열 정부 들어올 쯤에 내려가네요. 그런데 서민들은 저게 내려갔나 싶어요, 진짜. 그렇죠? 3억이 내려갔대. 얼마에? 20억이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나요. 진보의 역설이 있죠. 우리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노무현, 문재인.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안 팔린 적이 언제예요? 박근혜 때. 박근혜 때 엄청난 짓을 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줘버리고 취득세 깎아줘버리고 무한대로 그냥 대출을 열어주면서 풀어줬죠.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서민들에게 그 대출 아파트라는 건 사실은 이래요. PF라는 것이 크게 일어나죠. 몇천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금융 관점에서만 보면 하나의 어떤 SPC,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법인이 어떤 주체가 이만한 몇천억의 1조 단위의 어떤 조 단위의 그 대출을 안고 있는 거를 수분양자들에게 엠빵하는 겁니다.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대출을 n분의 1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큰 상자를 소분해서 나눠주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를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또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정말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냐,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거. 한 칸씩 옮겨주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공급되어지는 어떤 수단들, 여기서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야, 우리 집에 그 재개발을 한다고 동의서 받으러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때려 부시고 지으면 재개발이라 그래요. 그래놓고 어떤 때는 또 재건축이라 그래요. 그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른 단어긴 한데 사실은 흡사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방법은요, 도시개발이 있고 도시정비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사업이 있고 기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법, 그 도시주거환경 환경정비법, 도정법, 그 다음에 주택법, 이 각각 법령도 다르고요, 쓰는 용어도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는 도시개발을 하든 도시정비사업을 하든 주택사업을 하든 기타 어떤 임대주택 이런 걸 하든 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조합인지 저 조합인지를 몰라서 이게 다 같은 사업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재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이렇게 물어오는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주택사업이에요. 그 중에 다 이제 그 정비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찍기 전에 토지 임대형 아파트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아직 이제 그런데 뭐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몇 개 실행 하기는 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토지를 건물만 소유하고, 아파트를 건물만 소유하고, 그다음에 토지는 임대해서 쓴다. 지금 아파트를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 그래요. 그 집합 건물을 아파트에 살면 내가 그 아파트가 지은 땅에 대한 주인은 누굽니까? 입주자들. 그러면은 그 입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일까요? 그때 말하는 걸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해요. 그 대지권하고 지분하고는 좀 달라요. 대지권하고 지분하고는 다른데,
그러니까 대지권. 그래서 대략 보시면 뭐 평수를 계산해서 12평, 11평 정도가 내 땅인 한 3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는 그 좀 많아요. 그쪽이 많아요. 제가 팁을 드리면 그 대지권 부분이 좀 큰 아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봉동에 가면 청구, 대우 청구 아파트 이런 데 있죠. 딱 보면 알아요. 층수는 5층짜리야. 주차장 넓어. 이제 그런 땅들은 대지권이 넓죠. 자, 대지권이 넓으면 나중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대지권이 많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거래할 때 실제로 30평짜리 아파트가 대지권이 5평 있는 거하고 대지권이 10평 있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나나요? 사실 안 나죠. 그러니까 그 대지권을 보고 거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지권이 크면 나중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거기에 자기 권리 가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나누어야 되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신축 아파트를 안 가시고 신축 아파트 안 가시고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요 대지권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라는 게 안에만 수리 잘하면 하니까 물론 그거는 앞으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봉 거기는 앞으로 우리 울산 공항이 옮겨가나요? 어쩌나요? 모르겠어요. 정책에 따라서.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다. 그런데 반대로요. 잘 보시면 대지권 없는 아파트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구분이 없거나 대지권의 정리가 안 돼 있어 한 평, 두 평 가고. 학성동에 혹시 풍적 아파트라고 예, 분전 메이저. 그거 얼마나 됐나요? 그거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기는요 대지권이 아예 없는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대지권이 한 평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부 그 땅에 대해서 지분 소유로 다른 사람 땅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지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하고 나면 이렇게 대지권 정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고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한번 보세요.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요. 지금 대지권도 없다고. 그럼 나는 뭘 받아가 가야 돼요? 건물값?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건물은 지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대지권을 사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격은 저렴하겠죠. 토지를 임대용으로 바꾸니까. 그런데 장기 임대로 해가지고 50년 이상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장점은 가격은 낮출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단점이 있지만 넘어가 보면 뭐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 토지 임대형 아파트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저는 이제 사실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 토지 임대형 아파트를 짓는 곳이 직주 근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직주 근접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이제 근접하고 아니면 소통이 원활한 거. 그 위성 도시를 지으면은 거기에 교통망을 깔아줘야 되는 것들이 직주 근접에 따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도심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 곳 이곳이 아니라 외지다고요. 왜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짓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모든 소비자들이 주택, 특히 아파트를 생각할 때 실수요적인 입장들. 내가 이제 늙고 이게 실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 가치. 그러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고 편리하고 그냥 이렇게 뭐 비 안 새면 또 내가 이렇게 생활하기 편하면 좋은 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자산적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욕구를 할 때 나는 실소유자다라고 하면서도
실수요자다라고 하면서도 자산적 가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한계와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소유 욕구에 대한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LH나 도시공사 같은 데서 그럼 토지 임대형 주택을 이렇게 짓잖아요. 서민 안정을 위해서 짓는다면서요. 그런데 그럼 아까 왜 직주 근접, 중심지 여기에다가 왜 이걸 못 해주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이 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얘기하는 LH, 도시공사 이런 데라도 하더라도 경제 원리를 경제성의 원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이게 한계예요. 그러면서 정부는 뭐라고 하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사실은 그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개발이죠. 그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그냥 막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헐고 짓느냐, 일반 주택을 짓고 짓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건축이 어려운 이유는 재건축은 단지별로 일어나야 돼요. 2단지, 2단지 이렇게 묻지는 못해요. 정비구역을 지어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그렇게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량의 허와 실 그리고 재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면 가격은 안정되는가 이런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가져오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고 노태우 때도 그랬고요. 노태우 때는 200만 원 이렇게 건설한다 그래서 시멘트가 돈이 나가지고 그거 기억하시죠? 공급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겠느냐? 신도시를 건설해서 몇 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몇 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도시의 건설 문제는 다른 인프라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직주 근접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뭐 그거 빼고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 세대를 공급했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얼마예요? 만 세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허름하지만 살았던 세대가 있잖아요. 그게 5천 세대입니다. 그게 5천 세대.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헌집 죽게 새집 다오.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우리나라 민족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교육을 놀이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암만 두꺼비가 바보래도 헌집 줄 테니까 새집 다오. 이 두꺼비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걸 연습을 시켰던 것이 우리 윤영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잖아요. 5층짜리 10층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남는 그 5층의 거를 일반에 팔아서 이걸 새 아파트로 짓겠다. 요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으로 통해서 만 세대가 공급이 됐다. 5천 세대는 기본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만 세대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대략 절반 봐요. 그러니까 만 세대가 아니라 5천 세대 공급했다. 나중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 남구에 그냥 그 분양이 완판된 아파트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목동 쪽 아니면 뭐 라이레스 예, 롯데하고 SK하고 컨소시엄에서 라이레스 울산 여상 뒤쪽에 아, 거기가 남구의 비공실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1,000만 원 넘는다고.
2천만 3천만 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어떤 통계를 갖고 우리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오늘 오실 분들이 이런 통계나 이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지 이거 아니다 하는 게 지금 이제 평당 1,000만 원 이야기가 실수라도 나온다라는 것이 마치 뭐냐면 옛날에 그 어떤 국회의원 울산의 동구의 국회의원 버스 요금 얼마냐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 그 양반들한테 라면 요새 얼마냐 그러면 한 300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라면 300원짜리. 그거 3천이 넘어요. 그래서 9억 대인데요. 9억이 되고 8억 9천이 되고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발코니 확장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일 수밖에 있는 옵션, 중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10억이 다 넘어가요. 10억이 넘어가요. 신기하죠? 완판이 됐어요. 2천 몇백 세대예요 그게. 그런데요, 조합원이 가져가는 게 1,100세대. 그러니까 2,000세대가 넘게 공급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1,000세대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한 6개월 안에 끝나나요? 아니 그러니까 때려 부시고 새 아파트 지어질 때까지 5년이면 정말 빨라요. 그 부시고 다시 짓는 데까지 입주하는 데까지 5년이면 그러니까 분양이 되어지고 나서 3년 정도가 실입주거든요. 근데 분양 신고가 되어지기까지가 5년이면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때려 부시고 짓는데 7, 8년, 길게는 10년도 간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2,000세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1,000세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한 최소한 5년 동안, 6년 동안 좀 하늘에 가 있다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옆에 가겠죠. 자, 공급이 늘었습니까? 수요가 늘었습니까? 수요가 늘었죠.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개발을 편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주거 안정 지켜내죠. 실제로 보십시오. 거기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어떤 빈민촌이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밀고 새 아파트 지금 멋있잖아요. 근데 도시 빈민들은 어디로 가죠?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더 낮은 어떤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거 여건을 상승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는 약삭받은 사람들의 자산가들, 자본가들의 이익만 더 크게 하는 것이냐, 이 검토해봐야 돼요. 주택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 이런 부분들인데요.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개발은 도정법입니다. 이건 주택법이에요. 그런데 남구 신정동의 라이레스 이거 재개발이에요. 07지역. 그 다음에 남구 금호 올림 시청 뒤에 그거 있잖아요. 예. 얘는 주택 사업이에요. 지역주택조합인데요. 도시환경정비법을 따르냐 주택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주택법에 대해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조합이 크게 세 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에 아직 안 나타났는데 리모델링 조합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졌어. 저 인간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못 봐주겠어. 그럼 그 사람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시키세요. 아주 신납니다. 제가 이거는 꼭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요. 일반인들이 나는 조합에 가입하는 건지 분양권을 사는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나한테 분양권이라고 해서 이거 왜 된 건데 갖고 왔는데 당신은 분양권 아니에요. 조합. 누가 그래요? 주택조합은 뭐냐? 아파트를 공동 구매하는 겁니다. 공동 구매. 내 거 내가 짓는데 여러 명이 같이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업무를 조합장한테 맡겨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해서 반드시 내가 분양권을 사는 건지 주택조합을 가입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임대주택 그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인지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주택조합 조합원이라는 말을 조정법에서도 쓰고요 도시가비에서도 쓰고 이렇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분양시장에 지금 이렇게 선착순, 동호지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면 전부 다 그 조합원들한테 다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통상 얘기해서 일반 분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내가 살 때는 이게 주택조합으로 지어진 건지 도정법으로 지어진지 이걸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처음에 내가 가입할 때 주택조합이 가입하는 건지 이건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애매하면 제발 도장 찍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좀 주세요. 꼭 주세요. 좀 진짜 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제가 어떤 그날 나름대로 이렇게 부동산에 권유했잖아요. 내 말 안 듣고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담 같지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다라는 거고요. 아울러 더 나가서 주택법 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법이 67년도, 68년도 이때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법의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했는데 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뭐냐면 아파트 공급은 빨리 해야 되겠고 주택은 공공은 한계가 있고 민간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땅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그냥 처음에 한 절반만 하면 나머지를 전부 다 수용해요. 근데 수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 매도 청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그 프로테이지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의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왜 그 가서 막 그냥 때려 부시고 깡패 들어가서 지금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무리를 했어라도 아파트를 공급해야 될 어떤 다급함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그러니까 이 조합에 관련 문제는 전부 다 주택 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보세요. 이제 답을 슬슬 해야 될 시간인데요. 아파트 가격과 공급과의 관계인데요. 우리는 그동안의 생각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당국에서 그랬어요. 공급을 늘려주면 안정이 되니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나 그 불안 속에 우리는 30년, 40년을 살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공급이 늘면 줄어야 되는데 낮아야 되는데 왜 오르느냐? 이제 요겁니다. 왜 오를까요? 토지 가격 상승,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전부 다 상승하는 부분에다가 이익 부분도 또 상승시켜야 되는 문제. 그 이익의 총합이 결국은 상승되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뭐 정답이죠. 정답인데요. 너무 뼈같이 지금. 예, 근데 그래요. 그리고 인터뷰에 나오면 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건축비 상승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봐봐요. 재개발 재건축이 뭐냐? 쉽게 말해서 뭐예요? 헌집 줄게 새집 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때 이런 게 일어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두 가지 가격이 형성돼요. 감정가가 나오고요, 권리가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중구에 있는 중구의 센트리지, 거기 그 옛날 제일 중학교 전 제일 아파트 그 우산교회 뒤쪽에 이제 가지고 거기 지어진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보면 제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략 감정가액이 1억 2천, 그 다음에 권리가액이 1억 8천 정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감정을 해보니 당신의 실제 가격은 1억 2천이야. 근데 당신한테 주는 권리는 1억 8천원치 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그때 5억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5억이다. 그러면 당신이 이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헌 아파트하고 새 아파트 5억짜리로 바꾸잖아요. 그럼 5억이 아니라 거기서 1억 8천 까고 3억 2천만 내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마진이 붙어야 되는 거죠. 이 마진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생겨요, 내릴 때 생겨요. 올라야지. 자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가격이 내려갈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공급이 느는데 왜 가격이 안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공급이 언제 느느냐, 가격이 올라가면 는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안 오르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죠. 오르면 그때 재개발 재건축이 실현 가능해요. 한번 봅시다. 요 이야기 있잖아요. 보세요. 만 평의 땅을 작업을 하면 아파트가 한 몇 개 정도 지어질까요? 예를 들어 신정동 같은 거 보시면 대략 500세대, 잘 만들면 600세대 이렇게 됩니다. 한 채에 얼마? 지금 한 10억 잡으면 되거든요. 신정동에 했다. 그러면 매출이 얼마예요? 5천억. 5천억. 다 팔리면 그렇잖아요. 이게 산술적 이게. 자, 이 5천억 중에 빚이 얼마일까요? 빚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허그가 아니라 PF를 얼마를 일으킬까요? 한 3천억 정도로 일으켜요. 근데 2,500억 정도가 돼요. 사실은 2,500억 정도. 근데 2,500억이 뭡니까? 땅값이. 얘네들이 그러면 평당 2,500의 땅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래 가격은 사실은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때는 이걸 2,000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진이 남아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향후 아파트 값이 내려갈 때는 땅을 비싸게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땅값이 왜 올라가요? 비싸도 사주니까. 왜 비싸도 사줘요? 비싸게 싸도 남으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양이 50%가 되면 빚을 갚아요. 75%가 되면 건축비까지 갚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75%부터 남는 게 이제 마진이 됐는데, 마진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25%잖아요. 25%인데 시행사가 처음에 이렇게 돈을 빌릴 때 캐시 플로우를 짜잖아요. 현금 흐름을 짜잖아요. 짤 때 최종 마진을 아시죠? 한 얼마 잡아요? 일괄적으로 13%예요. 12%, 13%예요. 왜 그러냐면 15%가 넘어가면 이거 허그 라인에서 보증을 쓸 때 보증 부채가 커지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마진을 붙여도 안 돼. 그 다음에 10%로 내려가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죠. 그래서 캐시플로는 통상적으로 다 캐시플로 만들고, 그래서 그 캐시플로는 저도 만들어요. 하나의 포맷이 있으면 그것만 바꾸면 돼요. 숫자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시행사 마진을 얼마 잡느냐? 12, 13, 12점 몇 프로 이렇게 잡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업계의 어떤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사 마진은, 실제로 떨어지는 마진은요,
얼마일까요? 내가 시행을 다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에는 한 12%, 13% 짜놨잖아요. 진짜 가져가는 거야. 20%. 25. 안 돼요. 5%면 대박입니다. 2%, 3%짜리. 그런데요. 그 2%가 얼마예요? 그 2%가 얼마예요? 그래서 아시죠? 왜 여기 PF 일어나기 전에 그 본 PF라고 그러잖아. 그거 전에 뭐가 들어가요? 브릿지 들어가죠. 브릿지 전에 뭐예요? 에코티 들어가죠. 에코티라는 게 지분인데 사실은 에코티라고 말을 붙였죠. 이게 사채입니다. 그 동네에서 이 사람들 일할 때 보면은 야 10억 좀 줘봐. 요거 되면 20억 줄게. 이거는 장난이에요. 이건 20억 장난. 그 다음에 토지 작업할 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까지 하면 무슨 답이 나오냐면 아파트 5천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잔고가 얼마 있을까? 자기 자금이 얼마 있을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큰 집을 짓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천억에 2%가 2% 작아 보이죠? 100억입니다. 그거 100억.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원님도 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울산전원에서 보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잖아요. 바람 일으키잖아요. 우리 5천억짜리 1조짜리 사업할 수 있어요. PF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2%만 남깁시다. 100억입니다. 나눠드릴게. 그래서 55 클럽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도 내용을 보시면 그게 시작이 뭐냐 부산저축은행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들이 이런 흐름이에요. 점점 제가 처음에 내렸던 가설들 있죠. 정치하는 분들, 당국자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정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냐? 그러면서 공급을 늘린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가격이 안 오르면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럼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올리려면 소비를 진작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아파트 값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인데 오르면 자산가와 비자산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격차가 커지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어떡해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그렇게 돼요. 디플레이션이 납니다. 물론 자산 가격도 떨어져요. 그러나 소득도 떨어져요. 그런데 1,000만 원 받은 사람들이 10%가 줄면 100만 원이 줄어요. 크잖아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줄어요. 근데 문제는 1,000만 원 벌던 사람은 100만 원이 줄면 뭐를 줄여요? 저축을 줄여요. 10만 원짜리 그 100만 원이 10만 원 줄면 끼니를 못 먹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면 빈부격차는 심해져요. 디플레이션이 나면요. 그런 현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서민이 그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에게 종속되죠. 농노가 되어가는 거죠.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되어갔잖아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왜냐? 가격은 자꾸 올라요. 안 오르면 공급 안 해요. 이제 이거예요. 이래놓고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분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거다. 아니요. 소비 진작을 합니다. 제일 큰 게 뭐예요? 대출 풀어버려요. 세금 깎아준다, 대출 풀어준다. 저는 사실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갔거든요. 전 좀 싫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 중에. 근데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때의 어떤 그 상식이었어요. 미분양 쏟아진다. 그러니까 쏟아졌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계획했던 건설사들이 자빠지든지, 아니면 건설사들한테 계속 여신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 신용을 제공해주고 보증을 제공해줘. 그럼 뭐가 자빠져요? 금융이 자빠져요. 재작년, 그러니까 23년도에 얘네들이 한계가 온 거를 그때 여신을 한번 확대해 줬거든요. 보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한계가 어디냐면 23년 6월까지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금 그 하나 착시 현상이 있는데 곳곳에 모델하우스 보이죠. 공급이 는 것 같죠. 실제로는 지금 입주량이 줄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3년 4년 동안 분양 안 하던 거예요.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계점에 와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랬던 거예요. 24년 6월이 되면 다시 여신을 확대 못 시켜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건설사가 자빠지든지, 아니면 소비 진작을 통해서 얘를 다 팔아먹든지 두 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설사가 자빠진다는 거는 법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업 잘못해서 망했잖아요. 그거하고 다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서민들한테 엠빵을 시키든지. 너무나도 자명하게 그동안 우리의 당국은 뭘 선택했어요? 2번. 서민들에게 엠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진작이 나온다. 완전히 확신을 하고 내 직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참 웃기대. 윤석열이가요, 그 짓도 안 했어. 윤석열이가 한 짓은요, 그 짓도 안 해. 도대체. 그게 지금 엉망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요, 돌아가서 미분양이 많아졌죠. 가격이 내려간다. 가격이 내려간다. 그럼 시행사의 마진이 줄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역마진이 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한 사람들이 대출 부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로 가요. 소비 진작으로 가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금융을 풀고 세제를 풀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금융의 대출 한계 이런 것들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어요. 임계점에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시장이 불안하면 서민들은 매수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를 선택해요. 기다리죠. 자, 소유한 거하고 전세한 거하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이 아파트 값을 내가 전세로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어요. 내릴 수 있어요. 오르면,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오르는 것도 리스크예요. 내리는 것도 리스크거든요. 굳이 나누면 양의 리스크, 음의 리스크 이러는데 그게 변동이 생기는 건 리스크잖아요. 그럼 양의 리스크가 생겼다. 올랐다. 여기에 대한 이익은 누가 봐요? 세입자예요? 임대인? 주인이죠. 내려가는 리스크 있죠. 가격이 내려가요. 리스크 누가 져요? 주인이지. 그러면 전세 사기는 왜 났어요? 임차인이죠. 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져요. 공동으로 져요. 전세를 영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공유명사예요. 없는 제도. 네, 그러니까 이 전세 제도를 통해서 보세요. 우리는 부자라니까 전세로 가요. 있는 사람들은 사고서 전세를 줘요. 지금요, 전세 물건이 없어요. 월세 물건이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저는 그 신입 지원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넓고 팔 땅은 많다. 세상에 살면 부동산에 대해서 지가 빌리든지 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한다. 심지어 천막을 쳐도 땅은 땅에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고객이다. 그런데 그 선택의 방법이 우선의 전세로 매수심을 연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결론이 땅 사라, 아파트 사라, 돈 없다. 그러나 답은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안 사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까지는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에서 첫째로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거 안정을 줄 거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줄 거야. 믿지 마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뭐가 돼요? 사회주의자. 정책 당국자가 그런 걸 목표로 정책을 할 수는 있잖아요. 안정식. 그거는 당국자들한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모르느냐 아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관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 현상. 모르기는 알죠. 아니 그냥 내용을 보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급은 늘었어요. 모를 수가 없다. 안다고 봐야 되겠나. 왜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다른 게 데서 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자빠져, 기업이 자빠져, 법인이 자빠져요. 아니 정리될 때는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링겔주사를 놔서 마약을 줘서 살려놓으면 누가 죽어요? 비근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삼성에서 그때 이렇게 아사마입니까? 거기 유조선 한번 자초됐죠. 여기에 대해서 그 저기 보험금 청구할 때 그 어민들하고 왜 그 저기 양식업자들 피해 있잖아요. 그걸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걸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민들이나 양식업자들이 보상은 받죠. 근데 그걸 넣는 순간에 우리나라 해운업계 전체의 보험 수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교통사고 났을 때 웬만한 거 이거 내 돈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그때의 당국의 결정은 우리의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기업을 위한 것이었어요? 기회 무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쪽 정부든 저쪽 정부든 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거 안정을 줄 거라고 제발 믿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 이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그 업계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야 돼. 올라야 돼. 올라야 돼. 그래야 뭐 이 거래세를 해먹어요. 그런데 자 까지는 이제 좀 멋있는 말이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개업자로서 내가 솔직할 수 있느냐? 정직할 수 있느냐? 정말 양심적일 수 있느냐? 못한다니까요. 왜? 저도 새끼를 먹어야 되고 저도 집이 있어야 되고 저도 집을 살 때 그래도 오를 때를 찾아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도 토지 작업 들어가 봤고요. 분양해 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서민일수록 우리들이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참 슬픈 게 들릴지 모르지만 80년대 중반에 제가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86학번일 때 아시죠? 8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도서관에 열심히 하는 공부한 애가 있어요. 지금 걔가 잘 됐어요? 내가 잘 됐어요? 더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에 나라가 망했잖아. 의분해서 분기해서 한 사람하고 거기에 한 사람하고 거기서 사법고시 준비하고 거기서 군인이 된 사람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창한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언제까지 당국에 나를 생각해서 내 먹고 살 것을 챙겨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거 안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믿지 않은 지 오래됐고 이제부터 믿지 말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이제 묵고 살아야 돼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투기 어떻게 구분하느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투자, 투기 이 상품 중에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이 있고 예금이 있죠. 쓸 때가 예? 쓸 수가 있는데 예, 잘 됐습니다. 쓸 줄 몰라요. 자 보세요. 그 투자 상품을 고를 때 세 가지를 고릅니다.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수익이지 뭐. 수익. 예. 그 다음에 수익만 나면 다 투자할 수 있느냐? 안정성이에요. 세 번째 황금성이에요. 황금성.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도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부동산, 예?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예금 이렇게 놓고 갈로 쳐놓고 여기에 수익, 예를 들어서 수익, 그 다음에 안정성, 황금성 이렇게 놓으면 부동산 한번 보세요. 수익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터지면 크게 수익이 있지 있긴 있지. 네, 됐습니다. 우리 아직 자 보세요. 성을 좀 뭐 그냥 가겠습니다. 네. 연필인데. 요거 지금 아, 밑에 펜이 있어요. 치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면 자 부동산이 있고요. 아주 크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 있다고 봐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누면 이게 이제 수익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황금성. 황금성. 빨리 써야 돼요. 네, 들어보면. 자, 부동산 수익성.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다 그러는데요. 한번 제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파트 사서 내 살고 있다가 손해봤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작년, 재작년에 비교한 거고 10년 전, 20년 전 비교하면 다 따상이에요. 이건 좋아요. 주식력, 수익성. 이것도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건 예금이 안 좋아요. 예금이 안 좋아요. 수익성이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안정성.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이라는 거는 원금을 보장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때요? 안정성 있어요. 이거. 안정성 있어요. 주식은요? 이게 없어요. 황금성은 얘가 있어요. 황금성은 황금성은 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황금성이 안 좋아요. 얘는 황금성이 좋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요새는 뭐 코인도 있고 금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주식, 예금 이렇게 보면 내가 투자에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 한번 볼게요. 부동산의 유일한 단점은 황금성입니다. 황금성. 자, 부동산의 유일한 단점이 황금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익성과 안정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하고 규정이 되냐면 자신의 캐시플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아니라 내 캐시플로예요. 그럼 캐시플로라는 게 내가 현금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게 투자하느냐에 든 건데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현금을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 예금. 그 주식 넣어놨다 반타작 날 수 있으니까 반타작만 나면 다행이죠. 요즘 같으면 막 그렇잖아요. 예금은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고 자, 주택이라고 썼지만 아파트잖아요. 사실 아파트보다 주택입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실수요. 또 하나는 이게 자산적 가치. 그러니까 이 자산적 가치가 투자죠. 그렇죠?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쭤볼게요. 주택이 필수제예요? 아니면은 선택제예요? 필수제예요. 필수제. 그러니까 우리가 캐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집의 자산적 가치 생각하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자료로요. 네. 뭐 가운데 있는 저 화면 가운데 옆에 펜 홈으로 와서 예, 네 번째 아니 예, 그거 아 이거다 이거. 예, 또 전. 이걸 다 키워야 되는데. 예,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죄송.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써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했던 거하고는 톤이 좀 달라졌잖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주택 중에 우리가 다주택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얼마일까요? 사실은 다 따지면 70%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 뭐 전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70%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45%까지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차이 났잖아요. 차액이 그럼 한 35% 정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집을 샀어요. 내가 이사할 집에 1억 정도가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쉬워요. 쉬운데 이때의 세금으로 나는 게 3,500만 원의 세금은 나간다 안 나간다. 에 따라서 내 수익성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좀 이사를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좋은 무슨 건물이 있느냐, 뭐 수익성 부동산이 있느냐, 땅값 오를 때가 어디냐 이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어차피 살아야 되는 집들 20년, 30년 살지 마시고 옮겨 다니자. 2년, 3년 단위로 좀 부지런히 좀 옮겨 다녀 보시면 그때의 자산이 형성되어지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이. 자산 정신. 예. 자산 정신. 그런데 통화량과 자산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화량은 늘어요, 줄어요? 늘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무슨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근로소득, 이거는 자산 가치를 못 올라가죠. 그래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제가 모델하우스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 오면 있으면 이제 손님 오면 제가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이제 저도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건 안 사도 좋아요. 안 사도 좋아. 제발 지금 열려 있는 그 모델하우스 있죠. 좀 다니세요. 다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진짜 안 팔리 급하고 이럴 때는 자기네들이 프로모션도 해요. 그 저기 대출도 해주고 이자도 우리가 내줄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을 때는 사실은 사는 사람 중에 태반은 자기가 실입주 때까지 가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이 안 되진다라는 게 실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제 하느냐? 저 분양시장 열면 청약해서 지네들이 다 먼저 잡아놓고 입주할 때쯤 되면 피를 붙여 팔고 자기네는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처음에 분양가보다 비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 제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저기 에피트 저기 있을 거 좀 오세요. 주말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2시에서 5시 사이에 오시면 코스트코 상품권도 드려요. 그러니까 올 때 두 분이 같이 오시면 하나밖에 못 드려. 그러면 각각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한 명은 누구 담당, 한 명은 누구 담당 이렇게 붙여서 그냥 투어를 하시면 그 35,000원짜리 코스트코 상품권도 받아가고 이런 휴지 이런 것도 좀 받아가고 나누라고 제가 그렇게 각자 시간을 두고 하여간 그렇게 하시라고. 서울에 세 군데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강의가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내용은 우리가 당국 믿지 말자. 정부에서 우리의 서민 안정 생각도 없다는 게 양반. 여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서민들은 정책이 아니라 강남에 더 있는 사람들이 집 한 채 더 늘리고 땅 늘리고 자산 늘리는 데에 더 유리한 정책으로 나아간다. 하다 안 되면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엠빵으로 돌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한 거는 국토 보유세를 생각하면서라는 이거는 제가 우선전원에 실었던 전에 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땅값을 전체 계산을 하면 100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가진 땅이 가치가 50억이고요. 그 다음에 30억, 15억, 5억까지 가져요. 얘를 가지고 있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6명은 한 평의 땅도 없어요. 자, 어떤 정책을 하느냐? 자기가 가진 땅의 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내놔. 그래서 엠빵하겠다. 10명이 나눠준다. 그러면 5천만 원, 3천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세금을 내요. 내죠. 내고 나면 이제 전체가 100억이니까 얼마를 돌려주는 거예요? 10억을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걷었잖아요. 1%의 세금 1억 걷었잖아요. 그럼 1억을 10명이 나눠주면 1,000만 원씩 나눠줘요. 그러면 5천만 원 낸 사람은 5천만 원 내고 1,000만 원 돌려받아요. 3천만 원 낸 사람은 3천만 원 내고 1,000만 원 돌려받아요. 그 다음에 1,500원 1,500 내고 1,000 내죠. 500 낸 사람은 500 내고 1,000을 받으니까 500이 남아요. 나머지 6명은요 가만히 그냥 1,000만 원을 받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그 좀 오래전에 쓴 글이라서 2019년도 통계인데 국토부에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85만 명 중에 토지 소유주가 1,760명. 그러니까 전체 지금 인구 대비 34.1%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10명에서 4명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잡았어요. 토지 보유자 숫자 얘기할 예. 때 주택가 진짜도 토지 보유자 마찬가지예요. 치는 예. 쳐서도 30%.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그 주택 보유율이 몇 프로인가 아세요? 60% 왔다 갔다 해요. 울산은 약간 높아야 한 68% 이렇게 돼요. 그런데 주택 보유라는 가구당 나눈 거거든. 가구당 나눈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들. 자, 이랬을 때에 이 중에 50만 명이 가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 명 중에 50만이 가진 게 55.4%.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50억 절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50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 5천에 1%. 1%가 1%가 50%가 55%. 예, 통계가 반 그렇게 이상 가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제가 그 이 예화를 든 게 뭐냐면 이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국토 보유세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은 낸 것보다 더 받아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내고 받아요. 여기 기본소득이 보면 저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저기 이재명 씨가 지난번 대선 때 공약 살짝 걸었다가 몽창 두드려 맞고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대 보유소가 토지 보유세라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그 일부러 제가 좀 고민하다가 국토 보유세로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게요. 반대를 누가 해야 되냐면 위에 한 명, 두 명이 밑에 7, 8명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때려잡고 저 빨갱이라고 욕하는 애들이 뭐냐면 어느 사람 집 한 칸 없는 사람들. 집 한 칸. 그 사람들이 극우 유튜버들한테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기탁을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거 갖고 벤츠 몰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인데 이게 이제 여론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사회주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세금을 내라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뭐 균조법이라든지 뭐 그 이런 거 할 때도 뭐 난리가 쳤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더 돌이켜 보면 미국 독립전쟁 때 보스턴 차 사건이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 그렇게 싸게 들어오면 일반 서민들은 이익이 돼야 되는데 가서 때려 부시고 불씨는 거는 일반 서민들이 가서 했어요. 그 짓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윤석열이 때려 잡혀 들어가는 거 하고 서부 지부에 들어가서 젊은 애들이 이렇게 난동 부리는 거하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그러니까 왜 없는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뭐 다 그 나와서 다 못 배우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극우 현상을 띠느냐? 가진 사람들은 지껏 지키려고 그런다 치지만은 이러느냐? 그건 아이러니인데요. 그때 그 이재명 씨가 그 이야기한 그 국민들이 이해 못한 거는 한 번도 신뢰를 못한 거예요. 너가 걷어가 정말 골고루 나눠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여자 이 연예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13남매예요. 얘 맞이야. 13남매. 그러니까 동생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13남매가 매달 생일 잔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일 잔치 할 때마다 맏언니가 애들한테 돈을 걷어요. 네 얼마 있노? 얼마 있노? 얼마. 그럼 너는 얼마냐? 얼마냐? 이렇게 걷어요. 걷는데 애들이 전부 순수하게 돈을 다 내놔. 없다, 안 준다, 못한다, 안 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생일 되면 그렇게 똑같이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정책이잖아요. 자들이 제가 얘기하는 자들은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치하는 애들이 당국이 정부가 세무서가 내한테 연락 와서 돈 내놓으라 그랬지 돈 가져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 그거 걷어가 정말 너가 엠빵 해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뢰가 없어서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끝에 이 글을 왜 넣었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가지 그림, 부동산의 두 가지 그림이에요. 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저 사람들이 내 같은 사정을 봐서 어떻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서 정책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편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는 애시당초 하지 말자. 기대도 안 하는데. 예? 기대도 안 하는데. 아 그렇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 그럼 내가 살아야 된다. 라는 것 중에 유일하게 저는 생각하기에 주택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그런 실수요가 됐든 이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있는
분양시장에 대해서 그냥 나하고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그 옛날 벼락 부자가 아니라 요즘은 벼락 거지라 그래요. 자고 일어나니까 거지가 돼요. 그런데 정말 여기 이제 우리가 포럼이잖아요. 그 생각의 주제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정말 공급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 이거 답 아니다. 그리고 정말 부동산에 대한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고쳐야 된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18세기, 19세기에 계몽주의 때 그때 열심히 가르쳤던 게 왕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한테 주권이 있어요라고 가르쳤잖아요. 그 이야기 했다고 저 이상한 놈 봐봐라.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제가 86년, 87년도 그때 우리가 했더니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을게. 그러니까 이런 빨갱이 새끼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이제 토지 보유세, 국토 보유세 이런 건데 얘네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GNP 일본보다 앞선 거 아시죠? GNP는 자꾸 늘어. 우리는 자꾸 못 살겠는데 자꾸 발표되는 거 보면은 GNP는 늘어요. 신기해. 그 돈 다 누가 가져갔냐.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거, 토지 국토 보유세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답도 못 내려드리고요. 또 어디가 시원하게 돈 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거리를 한번 던진 것으로.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도 할 수 없어서 여기 와서 속 시원하게 하게 돼서 이상입니다.